우리가 60대 이후에 이제 은퇴 생활에 접어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인생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막상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해보면은 썩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어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100살까지 살고, 뭐, 진시황은 자기가 100살까지 살겠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 현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금융회사 책임이 커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80세까지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잘하면 100살까지 살고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는 건가 하면은, 자, 우리가 100살까지 살려면 적어도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심지어는 30억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금융회사에서 나온 얘기들인가요? 되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네네. 있죠.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네 집 내 이름도 아니고 그럼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겠죠.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포기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걱정만 하게 되고 해서 인생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썩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만 고려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결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요.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10억이라는 돈이 나왔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계산했길래 30억이라는 돈이 나왔을까? 사실 듣기만 해도 정말 막막해지는 그렇죠, 막막하죠.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은퇴 시점의 자산 관리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네. 그럼 네. 저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 세 가지는, 요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일단 내가 퇴직 시점에서 준비된 자산이 어떤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비롯해가지고 부동산, 그다음에 부채도 내가 고려해 봐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퇴직 시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내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진시황도 실패했는데. 그렇죠. 나는 네네. 100살까지 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난 평균 수명 정도만 살 거야. 네. 또는 우리 집은 집안 내력이 장수하는 집안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살 거야. 네. 뭐 이것은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좀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넉넉하게. 예, 왜냐하면은 내가 80세까지 살 것 같다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괜히 90세까지 살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큰일 날 일이 돼버렸네요.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실제 작년에 영국에 네. 연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조사를 해보니까는 영국 국민의 1,000만 명이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장수 국가네요. 1000만 명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영국에서 준비해 놓은 그 자산들은 네. 이 영국 국민들이 한 80세에서 90세까지만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는데 좀 넉넉히 잡아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내가 얼마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내가 계산했으니까는 네. 여기에 맞춰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내가 90까지 살려면 매월 얼마 정도씩 써야 된다. 모두 계산해 보면은 넉넉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눈높이를 낮추던가. 그게 힘들면은 주택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이용해도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부족하고 내가 좀 더 써야 되겠다고 하면은 슬슬 일하는 거예요. 하면서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벌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또 그래요.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한도 내에서 또 내가 적절하게 쓰면 되니까 크게 이- 걱정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딱 네. 정리를 요약을 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죠. 나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보고. 먼저 확실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얼마큼 살지를 예측한 다음에 그렇죠. 그거에 맞게끔 돈을 써라. 네. 맞나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쉬운 논리예요. 그렇죠. 참 쉬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다면 은퇴 시점에서 준비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쓰는가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 고려할 것은 요 내가 준비한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매력적인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퇴직 후에 우리를 맞는 곳은 어디다? 정글입니다. 네. 어떤 정글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소중한 은퇴 후 자산을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 사자, 그래요. 표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와도 그렇게 매력적이면 네가 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산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집에 있다 보면요. 네.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많이 오셨어요. 오죠. 그렇지. 또 이거 좋은 땅 있습니다. 네, 여기 좋은 땅이 있어서 좀 안내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 있으시면 선생님 있으시죠? 네,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나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글. 그렇죠. 많은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맞아요. 밀림 속에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정글에서 우리가 우리 자산을 좀 잘 지키지 못하는 네. 은퇴 자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 후에 준비 없이 무턱대고 창업을 했다가 그래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쉬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집이 대박 났다, 어느 집이 매출이 얼마다 하면은 나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 또 솔직히 이 재취업에 대한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으니까는 덜컥 창업의 유혹에 많이 빠져드는데요. 네. 근데 이 창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재고 또 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창업자들 현황이 어떤가 하면은 전체 자영업자, 네네. 소규모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적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뉴스를 봐도 요새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막 엄청나게 나오고 많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창업 후에 뭐 1, 2년 안에 또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네네.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창업을 했다는 것은 내가 내 돈 들이고 거기서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도 60% 가까운 사람들이 적자나 100만 원 미만의 이하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 창업에 대한 것은 아주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의원님, 1억을 만약에 보험회사 같은 상품에 제가 가입을 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하면 네, 받는 기간이 많이 다르니까요. 평균적으로 한 65세나 한 60세 정도 됐을 때 그 다음 달서부터 즉시연금이라는 제도 이용하면은 한 2,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셨을 때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으면 42, 3만 원의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한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 목표로 갖고 창업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요새 문을 닫고 이런 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은퇴 자금을 노리는 이 각종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요새 보면 어떤 부동산, 오피스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얼마의 몇 채 이상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막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사기도 요새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기들을 어떻게 좀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기는 크게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네. 보이스피싱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은 아는 사람들도 당하고 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가운데서 현재 판사님도 계시고 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 일단 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하고 돈을 입금시켰다고 하면은 일단 110번에 연락을 하십시오. 네. 거기 연락을 하시고 돈이 입금됐는데 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112 경찰청에 네네.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같이 처리를 해줍니다. 하니까는 그런 것은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금융사기나 부동산 사기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금융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금융사기를 소개해준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소개해준 사람들 자체도 사기당하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금융사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3%대고요. 네. 펀드 투자를 하실 때 목표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 보수적으로 해서 8%에서 10% 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정상적인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이 정도인데 금융사기나 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소위 얘기하는 대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뭐 한 달에 8%에서 10%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명심하십시오.
왕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입에 단 게 몸에 안 좋다고요. 맞아요. 입에 쓴 게 몸에 좋다고요. 그렇죠. 좀 달콤한 유혹 한번 진짜 한번 잘 살펴보고 그렇죠. 한번 관심 있게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네. 나쁜 분들이 은퇴 자금을 이렇게 좀 건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그럼요. 네, 우리 절대 속지 말고 내 자금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재밌는 그 내기가 벌어졌어요. 내기요. 예. 네. 스티븐 어스테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네. 미국 텍사스 의대 노화 연구팀에 계신 분인데 유명한 석학이에요. 이분이 2000년도에 잡지에다가 어떤 그 인터뷰를 했냐면은 앞으로 우리 인류는 최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하면서 150살까지 살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시안스키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도 아주 유명한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앞으로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가 지금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정반대네요. 정반대네요. 그러니까는 올시안스키 교수가 스티븐 어스테드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안 된다. 스티븐 어스테드 교수는 된다 해서 두 사람이 언쟁을 하다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기는 뭔가 하면은 두 분이 각각 당시에 150불씩을 미국 투자회사에다 넣어놓고 네. 해마다 10불씩을 150년 동안 계속해서 넣기로 한 거예요. 네. 중간에 두 분 중에 그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자가 계속해서 넣기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150년이면 150년이 지난 거죠. 네. 2150년에 2000년생이 살아있으면은 누가 이긴 거예요? 스티븐 어스테드 교수가 이긴 그렇죠. 거죠. 이름 어려운 교수님이요. 예, 그럼 그분의 상속자가 그 돈을 가져가고 만약 그렇지 않다 했을 때는 올시안스키 교수 상속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 미국 투자 수익률로 따져보니까는 우리 돈으로 6천억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와. 근데 두 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자, 우리 내기 금액을 2배로 올리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최근에 지난 12월 달에 통계청에서 2011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발표가 됐어요. 네. 남성이 조금 올라가지고 77.6세, 네. 여성이 84.5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81.2세가 됐어요. 네네. 자, 근데 한 가지 지금 뭐 해서 81.2세 됐는데 시점을 좀 86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27년. 이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글쎄요, 뭐 또 왜냐면 환갑잔치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좀 그만큼 살기가 어렵기 힘들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큰 거잖아요. 잔치를 연다는 네. 의미를 봤을 때는 한 60, 예, 한 쉬운 정도? 쉬운 정도. 남성이 그 32, 32이요? 예. 평균 수명이요? 여성이 35. 이건 뭐 그래, 아니 놀랄만한데요. 그러니까 뭐 두세 살에 시집 가고 막 이러는 맞아요. 거일 수도 있지 않나 네. 싶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기 늘어나고 시작했는데요. 있죠, 네. 지난 20년 동안 평균 수명이 2년에 1년씩 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지금 현재 뭐 81.2세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뭐 훨씬 더 살 것 같아요. 하니까는 이러한 오래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많은 그 은퇴 자금을 써야 되니까는 위험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두 내기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전 150살 이상 살 것 같습니다. 스티븐 교수가 스티븐 말했던. 어스테드 교수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든 과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발달을 시켜서 좀 생명을 좀 연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은퇴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자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 두 교수의 내기에서 받아지는 금액은 6천억. 근데 그런 큰 돈을 많이 받는 그 후손들, 자녀들, 그들이 왜 인생에 있어서 그 은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위기가 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젊었을 때는요. 네. 우리가 아이들 교육비,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노후 자금을 준비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하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상담을 했었냐면은 어느 섬에 있는
그 갯벌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갯벌이 개발이 되게 됐어요. 네. 이 갯벌을 개발하게 되면은 이 갯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갯벌에도 주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촌계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서부터 그 한 30년 전인데 1980년대에 네. 갯벌을 개발하면서 이 어촌계에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를 지불하면 되느냐? 그럼 이 평가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는 당시 그 해양대에 있는 모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가치를 평가를 했더니 평가 금액이 100억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개발 주체들 입장에서는 100억을 지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6억만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6억이요.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에 들어갔는데 그게 소송이 무척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개발 주체는 어촌계에 40억을 보상하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25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촌계원들은 대부분 연세가 70세가 됐어요. 네.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런데 이 갯벌과 관련해서 이건 마지막 그 보상이고 그 전에 여러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7차례에 걸쳐 가지고 보상을 받았답니다. 네. 7차례에 거쳐 받은 보상금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마지막 보상금인데 그 전에 이분들이 받았던 그 많은 보상금들이 다 없어졌더라는 얘기예요. 하니까는 그분들은 이게 마지막 보상금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기 어촌계원들이 매월 40만 원씩만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네, 네. 이게 주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많이 받았던 7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보상금이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뭐 쓰셨겠죠. 어디에 썼을까요? 자녀들 시집 자녀들.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나도 좀 썼지만 그래요. 네. 자녀들이 좀 크지 가장 않았을까 많이 쓰지 싶어요. 않았을까. 그래요.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상금이 나올 때쯤 되면 귀신같이 알고 자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어머님 그 아범이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신용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돈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아들이 어머니 그 어머니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이 돈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됐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이쪽에 있는 어촌계 자녀들이 나쁜 자녀들일까요? 그렇지는 그건 않죠. 아니고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 물론 나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다는 아니겠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바로 부모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자녀들이 그런 일이 없게끔 크고 키워놓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네, 말일지 뭐 방법이 참 좀 있을 그래요. 것 같은데요. 하니까 바로 이 시스템에 의존하면 되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즉시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예, 이 즉시연금은 내가 그 돈을 바로 내게 1억이건 2억이건 넣게 되면은 그 다음 달서부터 연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사업이 어려워요. 요것만 좀 막으면 되겠는데 네. 요것만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네. 요 고비만 넘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기저기서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이것을 막는데 딱 2억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한테 2억이 있거든.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저 요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2억만 잠깐 빌려주세요. 여기서 지금 아들은 어머니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딱 메꾸고 어머니한테 다시 드리려는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그렇죠. 되죠. 안 되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 가지고 있던 2억을 지난달에 즉시연금이라는 곳에다 넣었어. 그런데 이 즉시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해약이 안 된대. 와.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대신에 네가 정 힘들면은 내가 매월 한 120만 원씩 받는데 그 가운데서 한 30만 원 정도는 내가 보태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시스템에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내가 의존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주택연금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아들이 급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 이 집 담보로 해서 얼마를 2억만 좀 저기 하죠. 그럼 제가 요것만 맞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미안하다.
주택연금으로 받고 있구나. 그래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스템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아들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네.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 편중도 위험하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가계의 그 자산 구조를 보면은요. 네. 부동산이 80%, 금융자산이 20% 정도 됩니다. 네. 네. 아마 어느 가정이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부동산도 경기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괜찮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이 부동산에 전부 다 넣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유동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어떤 상담을 했냐면 원주에서 퇴직한 분인데 1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8억 정도는 부동산이고 7억이 부동산이고 3억이 금융자산인데 네. 이 원주는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개 7억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깔고 앉아 있어요. 집값이 그 정도가 네네. 되니까는. 그런데 원주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7억이 부동산인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면은 3억 정도는 살고 있는 집, 네. 네. 4억은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어.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이분이 잘했던 게 뭔가 하면 그 상가를 마련한 것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을 때 그쪽에 개발붐이 일어가지고 그때 상가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250만 원씩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괜찮죠? 괜찮죠. 근데 이 시점에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3억도 당신께서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곳에 몰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도 네. 어쨌든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네요? 안정적인 것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수익 그 임대료도 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땐 괜찮아요. 임대료가 나오지 않게 되더라도 내 그 급여가 나오니까는 그렇죠. 이 커버가 되는데 네. 은퇴 후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수입의 전부니까 그렇죠.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 유동성에 문제가 되고요.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해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대비해 가지고 퇴직 후에는 수익형 부동산 가져가는 거 좋고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에 대비해서 네. 연금 수입도 같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달이 들어오는 어떤 그 현금이 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이건 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100% 안전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 좀 나누고 쪼개서 이쪽에 리스크가 있으면 이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네. 그렇죠. 이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좀 커버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산 네. 투자. 하여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유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야. 최계경을 지키기 위해서니까는 이런 면에서 자산을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산 투자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군대 가 있는 제 아들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 들고 오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1,300원이 됐어. 바로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3%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은 20년 후에는 그 1억이 5,400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은퇴 생활을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분산 투자를 하는 분산 투자.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불과 한 7년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64가 되면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위험하다고. 네.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자산 가운데서 투자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네. 100에서 내 나이를 뺍니다. 네. 100에서 나이를 빼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65세다. 네. 그럼 1억 가운데서 6,500만 원은 안전한 금리연동형 상품에다 넣어놓고 원금 네. 보장되는 나머지 3,500만 원 정도는 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펀드 같은 쪽으로 해서 35%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젊은 친구 30대다. 그럼 네. 30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30%는 안전한 것에 넣고 70%는 좀 공격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그렇게 말씀이신 하면 거죠. 되는 겁니다. 근데 아. 사실 30대 정도 되면은 네. 좀 더 공격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나이로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니까 그래요, 또 확실하게 그래요. 잘 와닿네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물가가요, 정말 올랐어요. 저 며칠 전에 추억의 오락실에 한번 갔습니다. 네. 50원 하던 오락이 몇 년 50원 짜리요? 만에, 50원 하던 오락이 몇 년 만에 지금 500원, 1000원을 뛰었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자. 찾아볼 수도 없죠. 오늘 네. 참 말씀해 주신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은퇴 후에 내 자산 관리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추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내 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하시고 자산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이 시스템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행복한 은퇴에서는 60대 이후에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지 네네.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